네, 정치권을 바라보는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외부자 토론 두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김금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굉장히 막 하는데 이게 제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너무 막 하면 또 좀 휴가가 있는 테디가 좀 전화할 것 같아가지고. 자, 어제 이 대표 또 출석했잖아요. 네 번째인데 벌써. 근데 어제 저는 딱 보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거 유세 같더라. 네. 어떠셨어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마치 선거 후보자가 대중연설, 그러니까 가장 정치적 발언들을 막 거침없이 쏟아내서요. 네. 검찰에 소환된 피의자가 검찰청에 입장하기 전에 네. 지지자들 앞에 놓고 유세를 하는 모습도 참 괴기스럽고. 네. 그리고 이게 또 한 번의 모습도 아니고 지금 네 번째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전에 세 번째까지는 그래도 지지자들 지나쳐서 검찰청사 앞에 포트라인에 서가지고 네, 맞아요. 기자들 앞에서 입장문을 읽었는데 네. 이번에는 아예 작정하고 단상이 있었어요. 단상을 만들어 놓고 스탠딩 마이크까지 만들어 준비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마이크가 있다는 것은 연설을 준비해 온 거죠. 그래서 연설을 한 것 네. 같아서 좀 기괴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도 저는 이제 국민들이 다 알죠. 아니 백현동 아파트 사업에 특혜를 줘서 배임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겠다는 네. 피의자 소환인데 윤석열 정권이 무능하다. 무도하다. 네. 나는 민주주의의 희생양이 된다면 내가 몇 번이고 죽어나가겠다. 네. 난 시지프스의 형벌을 달게 받겠다. 맞아요. 마치 독립운동하다가 잡혀간 사람 마냥 또는 민주화운동하다가 끌려간 사람 마냥 네. 하는 것이어서 그 또한 내용으로도 기괴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하고 좀 달라요. 이번에는 보니까 포스터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0분 먼저 출석 시간보다 10분 먼저 10시 20분이라고 교제한 거는 그때 다 오시라는 소리잖아요. 왜 그런 것 이게 같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된 출석이었는데요. 네. 하나는 진술서를 사전에 공개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얘기는 이번 출석의 의미에 대해서 사전에 지지자들과 공유하고 네. 지지자들이 그 얘기를 하도록 만들겠다. 일종의 이제 여론전의 그렇죠. 소재를 먼저 제공하겠다라는 메시지였고 출석의 모습도 그랬죠.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세 번째 출석할 때까지는 포토라인 앞에서 메시지를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건 아예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단상을 놓고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결집하라고 신호를 보낸 거고. 결집하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여론은 어차피 뭐 여기에 대해서 중립적이거나 비판적인 여론은 고려하지 않고 정확하게 지지자들한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고 지지자들이 그 메시지를 네. 퍼뜨리도록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었다고 보고요. 네. 저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지금 백현동 이 사건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맞아요. 이재명 대표 네.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이게 대장동보다 구조가 훨씬 심플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은 덜 이거 복잡해요. 배임인데 네. 여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이 끼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공적인 영역이 빠져버렸어요. 빠졌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4단계 종상향을 해줬는데 공적 영역이 빠졌어? 네. 민간업자한테 특혜준 게 맞네. 그리고 민간업자들이 돈을 많이 번 게 사실이에요. 네. 다만 이거를 이재명 대표 얘기는 내가 주도한 게 아니다. 나는 한 푼도 가지고 박근혜 없다. 정부에서 시킨 거고 국토부에서 맞아. 시켰기 때문에 내가 한 네. 거다라는 건데 그런 어떤 이재명 대표의 해명이 그다지 그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종상향 같은 경우에는 드물거든요. 백 변호사님도 잘 아실 텐데 많이 드물죠. 이 정도 하죠. 도시계획의 이 종 변경은 드물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야 이건 누가 봐도 특혜인데 그러면은 인허가권자가 거기서 아무런 역할을 안 했다고? 돈을 받고 안 받고는 그 다른 법리입니다. 그러니까 배임의 법리는 돈을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뭐 뇌물이랑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배임은 이제 손해를 끼친 그렇죠, 거지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하고 배임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주요한 혐의인데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내가 받은 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제3자 뇌물죄가 제3자가 나한테 뇌물을 준 게 아니고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주게 네, 만든 그렇죠. 게 제3자 뇌물죄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해명이 그렇게 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 입장에서 설득력이 없어요. 아 이게 어렵구나.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가 비켜가기가 어렵구나. 그렇다 보니까 여론전으로 돌파하려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말 중에 제일 그래도 언론에서 많이 받아쓰는 거는 영장 청구해라. 네. 나 나가겠다. 근데 비얘기해.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재명답다. 그러니까 이재명답다. 자기 강성 팬덤들이나 지지자들 앞에서는 막 격동시키는 발언. 왜냐하면 듣고 싶은 이야기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하는데 중간에 있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들어오면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말을 많이 하고 과장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언제든지 불러라. 내가 법정 안에 쓰겠다. 네.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하겠다 네. 해놓고 근데 비얘기해. 이야기는 뭐예요? 다시 체포영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을 여지를 남겨놓은 거잖아요. 단서가 왜냐하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비얘기하려면 이제 8월 말 전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9월 1일 넘어가면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회기를 쪼갤 수가 없잖아요. 2주 남았네요. 그럼요. 그 2주 안에 어떻게 어제 그 수사하고 그다음에 또 쌍방울 불러서 소환해서 수사해야 되고 영장을 어떻게 칩니까? 그러니까 비얘기하라라고 그 뭐 추접 뭐 비겁하게 회기 중에 분열시키지 말고 비얘기하라고 하면서 나는 언제든지 출석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형용모순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재명 대표답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비슷해요. 저는 이 단 일원의 한 푼의 사익도 취하지 않았다 어제 막 강력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꼭 말씀하셨잖아요. 두 분 다 변호사시고 또 의원 해보셨으니까 알지만 배임죄는 한 푼의 사익을 취하는 게 아니고 제3자 뇌물도 한 푼도 받지 않는 게 제3자 뇌물입니다. 본인이 알면서 그렇게 선동령 발언을 하는 거고 더 웃긴 건 제가 지난주도 다른 데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선거법 재판에 가서 내가 명함을 70만 장 80만 장을 나눠줬는데 안면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저도 정치하고 정치해봐서 알 거예요. 70만 장 돌릴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정도 돌려야 당선되는 거예요. 돌릴 수 있냐고요. 그거 안 돌려가지고 당선이 안 된 거예요. 아니 제가 김근식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도 지금 열심히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선거를 뛰는 많이 못 돌리셨나 봐요. 선거용으로 명함을 돌린 사람은 하루에 매일 100장을 돌려도요. 한 달 해봐야 3만 장입니다. 그리고 1년 해봐야 하루도 안 쉬고 1년 동안 해봐야 30만 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70만 장을 자기가 돌렸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출석하고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그 얘기를 그때도 했고 했고요. 혁신위의 혁신안을 민주당이 약간 조건부 비슷하게 사족을 달긴 했지만 수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조건부는 절대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거는 정당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판단. 그럼 법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만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영장 청구하면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제 국민들도 아니 나간다고 해놓고서 왜 안 나가냐. 그 역풍을 민주당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기냐 비회기냐 이거는 비회기 중에 청구하면 영장을 그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될 가능성을 훨씬 높게 보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판단해 봤을 때. 근데 이제 회기 중에 그 영장이 와가지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정치적으로 일단 구속돼도 좋다. 저번도 아슬아슬했잖아요. 라는 시그널로 법원도 받아들일 거다. 그래서 오히려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치적 해석이 담겨 있는 건데 저는 그 안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는 그래 뭐 회기 중에 특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청구가 돼가지고 당에서 알아서 이거를 부결시켜줬으면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총선을 불과 이제 코앞에 두고 있어요. 8개월 남았어요. 이거 만약에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은 그 역풍을 총선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다 생각할 겁니다. 저는 제가 민주당 의원이어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회기 중에 하면 당연히 그 가결될 거기 때문에 또 본인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뭐 영장 실질심사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가 아는 이재명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비회기 중에 하면 꼼짝달싹 못하고 나가야 되지만 회기 중에 하면 다시 표결을 해야 돼요.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근데 표결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볼 때 간단치 어제 가서 저렇게 엄청난 격동적인 그 대중연설을 하고 그리고 나는 끝까지 옥중공천도 불사하겠다는 뉘앙스에서 풀기고 그리고 개딸들을 계속 소집하고 결집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부산 초원 복국집 사건이 있었을 때 YS 대통령 선거 때 초원 복국집 사건이 나타났을 때 대부분의 합리적인 사람은 야 이제 김영삼 선거는 끝났다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더 결집했습니다. 부산 분들이 이러면 안 돼서 더 결집해서 오히려 표가 더 많이 나왔어요. 저도 선거를 해보면 그런 애기차는 결과가 나오는데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구속영장 치고 구속에 이기가 몰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개딸을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자들은 이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 그리고 친명계 의원들이나 친명에 줄 서서 내년 공천을 지금 원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에 대한 경고를 어제 한 거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가잖아요. 박원석 의원이 순진하게 뭐 가결시킬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재명
이재명 만만치 대표 어떤 않다. 사람인데요. 부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부결된 다음에 나는 가결하려고 했는데 왜 부결됐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요 단계로 접어들면 네. 이제 이게 소망의 영역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국민의힘이나 김근식 교수님은 소망해요. 여기서 왜냐하면 부결되면은 뭐 이재명 있는 총선을 치러야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없는 총선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재명이 없어도 이재명 후계자가 나올 거고 저 당은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지금 원래 이재명 대표 뭐 9월 구속설 뭐 이런 것 그렇죠. 대비해서 플랜 B가 있다. 플랜 B가 뭐예요? 그게 아까 이재명 후계자를 만들기 위해서 후계자. 김은경 혁신위에서 주량당 치듯이 도망가면서 혁신안 던져놓은 게 뭡니까? 이재명이 만약에 구속돼서 사퇴를 하더라도 네. 임기가 8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잖아요. 네. 전당대회 치를 때 이재명이 지명하는 또 이재명의 뜻을 오롯이 따르는 충실한 후계자를 꾸리기 위해서는 대의원의 후계자, 반영비를 뭐 없앤 사실. 거예요. 그러면 정청래 의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박찬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그 지난번에 139가 네, 맞아요. 부였고 138이 가였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부가 더 높았어요. 표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이제 체포동의안 뭐 그 불체포 특권 설왕설래 과정에서 네. 민주당 의원들의 31명이 이걸 갖다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했어요.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된다. 조건도 네. 없이. 근데 이분들은 이제 명백하게 다 비명이에요. 명백하게 이제 가결 찍을 사람들이 정해진 네, 거예요. 그런데다가 민주당이 지금 수도권의 의석이 몇 명입니까? 수도권의 의석 굉장히 많아요. 많죠. 이분들도 한 찹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내년 총선에. 자, 그런데 이걸 부결시키고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총선을 치른다? 네. 그거는 일종의 슈이사이드 미션인 거예요. 슈어사이드 미션. 네. 제가 보기에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표결로 가져가면은 반드시 부결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소망과 상관없이 친명의 생각과 상관없이. 아까 가결이 그래서 된다는 거죠, 가결이. 만약에 네. 박찬대 의원이 플랜 B를 뭘 사고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김근식 의원이 우리 김근식 그 교수님 말씀 같은 플랜 B가 작동하면 민주당은 깨져요. 그러니까 저게 또 이제 제가 합리적인 전망이 안 되는 건데 비명계가 31명이 연대 서명을 했죠. 당연히 포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맞아요. 가결표를 던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한 협박이 되냐면요. 이재명이 날아가도 또 이재명이 나온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공천을 앞둔 사람 입장에서는 공천을 받아야 되는 그죠? 사람들은 개딸들이 결집이 더 왕성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재명이 날라도 또 이재명이 나와 제2, 제3 이재명이 나온다. 네. 그걸 우리가 막아낼 방법이 없다. 결국 당이 깨진다. 그러면요.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이재명은 아주 교묘하게 노리고 있는 겁니다. 네. 참 무서운 겁니다. 이 공천을 앞둘 때는. 이 하나 가지고도 참 굉장히 뜨겁네요. 자, 오늘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로 오늘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잖아요. 일단 오늘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이동관 후보자가 그 검증 자료를 거의 안 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비슷했는데 네. 그때 청문회 어떻게 됐습니까? 파행이었어요. 자료 안 낸 게 때문에.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도 그걸 지켜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그쪽으로 파행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행을 네. 의도하는 전략적인 이 자료 미제출이었다고 보고. 네. 근데 저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지난 정부 시절에 네. 자료 안 내 가지고 청문회 파행된 경우가 많았고 특히 박영선 장관 청문회 때 네. 자료를 안 내 가지고 그냥 청문회가 파행돼 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막 감론을박하고 시시비비 네. 가리느라고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국회가 인사 검증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네. 그게 거의 무력화됐어요. 인사 검증 권한이 네, 거의 무력화됐습니다. 그냥 조금 언론에 이런저런 기사 나고 신상검증과 네. 관련해서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망신당하면 어차피 대통령이 버티면 임명할 된다. 건데 뭐 버티면 된다. 이걸 그냥 일종의 학습 효과예요. 근데 저는 이동관 후보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 제가 청문위원이라면은 네. 묻고 싶은 게 사실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거요? 그 얘기는 이제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얘기할게요. 저도 이제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효력을 이제 거의 잃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사실은 계속 이게 심화되어 온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열 몇 차례인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걸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민주주의의 산물, 우리 민주화의 산물로서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좋은 결과를 냈는데 네. 언제부터이선가 이 양대 정당의 그 양극화되면서 네. 진짜 그야말로 피 튀기는 싸움을 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이제 제가 볼 때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인사청문회 때문에 무서워서 공직에 나가지를 주저했던 분들도 이제는 겁먹지 말고 해라. 인사청문회 걸릴 게 별로 없다. 어차피 안 한다.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뭐 그 지금 논란되고 있는 게 좀 많잖아요. 예. 뭐 언론장악 문건이나 뭐 아들 학폭 문제나 이거 임명 강행하면은 좀 정부에서 부담 많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언론장악 문건이 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네. 검찰 수사 기록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걸 보면서 오히려 이동관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언론을 이렇게 제대로 잘 이 휘어잡는다. 손안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네. 없다 이동관밖에. 이 저는 결심을 굳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청문위원이라면 두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네. 아들 학폭 논란 있었을 때 왜 그 하나고 네. 김승유 재단 이사장한테 전화했냐? 교장도 아니고 담임도 아니고 그거 왜 전화했습니까 이사장한테? 하나 묻고 싶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시절에 네. 그때 이동관 후보자가 각종 방송의 논객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네.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평론을 이렇게 했어요. 수시로 말을 바꾼다. 패거리 수장 같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 제가 인사청문위원이면 일단 그 화면을 틀겠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어떻게 잔인한데?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시냐?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교수님요. 저는 그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일단 그 문건의 실체는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정 의원이 제시했다는 문건이 어떻게 이게 진본인지 네, 그다음에 네. 유출 경위는 어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국회 정보위가 열렸습니다만 확인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2021년에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박형준 당시 후보 때도 똑같은 성격이 나왔어요. 네네. 그때도 MB정부 때 정무수석 할 때 정무수석실 요청이라고 해서 국정원 문건이 나와서 시민단체가 네. 그걸로 박형준 당시 후보를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건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냐면 그 국정원 문건이라고 확인돼도 국정원은 문건 작성자가 그 문제가 되는 거고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이를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홍보수석실 요청 또는 정무수석실 요청이라고 그래서 정무수석이나 홍보수석이 그걸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다고 할 수는 단언할 없는 수 거거든요. 없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건들을 국정원에서 엄청나게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특히 네. MB 정권 때는 이제 진보 정권 10년 뒤에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원세훈 국정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부당한 불법적인 행동을 많이 했던 국정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짓을 많이 했겠죠. 네. 과도한 표현이 나오고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문건이 나온 것은 문제가 되는 국정원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를 따지는 건 분명히 지적해야 하나 네. 이것만 가지고 이동관이 했다고 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학폭도 관련해 가지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승희 이사장한테 전화한 건 제가 볼 때 그것도 적절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학폭 관련해서 마치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이 뭐 더 글로리에 나오는 그런 학폭 가해자처럼 악마화시키는 건 제가 볼 때 분명히 야당 쪽이나 이걸 최초에 발설한 전모 교사라고 하는 가장 그 극좌적인 성향을 가진 전교조 네. 출신의 민주당 보좌관을 했던 분의 일관된 그 진술의 제보에 의해서 이게 계속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균형 있게 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피해자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네. 해소가 됐다고 보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재산 형성 과정이나 뭐 건보 뭐 네네. 무임승차라든지 뭐 이런 것은 좀 해명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공직자들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네. 뭐 위장 전입이니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의혹들은 이제 기본 옵션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별로 해명도 안 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방통위원장 후보자잖아요. 근데 벌써 그렇죠. 언론을 상대로 본인이 방통위원장이 되면은 어떻게 그래야겠다. 이 방통위를 하겠다는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어요. YTN의 보도가 조금 잘못됐다 그래서 그게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고발할 문제입니까? 아, 그 화면 잘못 네. 나오고. 그런데다가 공산 전체주의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고편을 이동관 후보자가 얘기를 했어요. 공산당 기관지. 도대체 공산당 어떤 언론이 기관지. 공산당 기관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방통위원장 후보자라는 분이 언론관이 그렇다면은 그 자체가 저는 심각한 결격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뭐 처음에 이제 후보자로 임명된 다음에 공산당 기관지라는 표현은
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나 공산당 기관지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 노조 기관지는 분명히 있죠. 그리고 노총이 운영하는 민노총 운영하는 노조 기관지가 방송도 언론이냐고요. 방통위원장 관할 그러니까 영역이 그런 아니잖아요. 성격의 정치적 편향성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표현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는 걸 인정하나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른바 공영방송이 취하고 있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네.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패널로 나가보면 알잖아요. 패널의 구성과 진행과 그다음에 이후에 보도 내용과 그걸 특히나 요즘 같은 유튜브 시대는요. 제가 나가서 놀란 게 저도 몇 군데 공영방송 안 가려다가 겨우 가보면 아, 몇 군데, 예, 네, 가보면 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방송 중에는 그대로 나가니까 괜찮아요. 근데 생방송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쇼츠를 많이 봅니다. 쇼츠를 많이 보죠. 쇼츠는 정말 그 편집에 정치적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 말은 다 빼고 야당 이야기를 가장 중심적으로 선정적으로 쇼츠를 만들어요. 내가 그런 걸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안 나갑니다, 저도. 아니, 반대로 그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제 이런 말은 것도 다 바로 빼고 잡아야죠. 제 바로 말은 다 잡아야- 빼고 김근식 교수님 얘기만 실어주는 언론들도 많던데 요즘에 보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그런 거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재밌게 하신 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현의 정치 시점만큼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저는 오늘 백성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백성의 정치 시점 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진짜 두 분하고 토론하니까 제가 양쪽 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으면 양쪽 다가 맞는 것 같아서 진짜 이 토론 뜨겁네요. 일단 지금 우리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 전략실장님 또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님 요 얘기 듣다 보면 뭐 그냥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계속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조금 쉬었다가 3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토론, 외부자 토론 지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큰 정치 이벤트 하나 있잖아요. 한미일 정상회담 네. 예정돼 있는데, 근데 16일에 그 아사히 신문 보도가 좀 논란이 굉장히 커요. 우리 정부에서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년 4월 임박해서 저 방류하면 논란이 많이 되니까 빨리 해라. 조기 방류를 우리 정부에서 요청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가짜뉴스 맞나요? 저는 이제 그 일본 언론에 이 한국 주재 특파원이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를 내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북한 전문가였기 때문에 네. 과거에 이제 아사히 신문이든 요미우리 신문이든 한국에 있는 특파원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같은 취재원을 만나서 취재를 해서 기사를 많이 송고를 해요. 네. 근데 대부분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 들어보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편하게 하면 네. 그걸 자기 스스로 가공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 보도죠. 전원 보도. 네, 이러이러했다는 전환하라. 사람도 네. 있더라. 이러이러한 생각을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 저는 그런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계속 이슈화돼서 지속되면 네. 좀 어려울 수 있으니 하려면 빨리 하라고 누가 하려면 빨리빨리 해라. 농반 진반으로 했을 수 있겠죠. 아. 그걸 아사히 신문에 계신 기자분이 그걸 그래서 보도의 내용도 보면 여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차례 이 쿠션을 줘가지고 쓴 거지 네. 정통한 소식통의 입장을 빌려서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더 나쁜 것은 전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옳다 좋다 딱 잡아가지고 이거 밝혀라 이거 매국노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네. 과거에 한일 정상회담 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본 정치인 만나서 환담했더니 나중에 일본 정치인 자기 장사를 해야 되니까 돌아가서 내가 독도 발언됐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라고 했다 막 한 거 아니에요? 그 보도 나오니까 이거 얽혀졌다 받아가지고 야당에서 밝혀라 이야기하고 이런 식의 국가 이익을 해치는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고 한다면 내일 있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그게 제일 좋은 자리죠. 만약에 우리 정부 입장이 이건다면 내일 한미일 3국이 모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오히려 의지화시켜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의지화 안 정부가 한다 보도에 그랬죠. 의하면 일본이 강제 교칙했지만 우리가 끝까지 반대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아는 명확한 사실인데 이런 그 불명확한 보도 하나 가지고 정쟁화시키는 것도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아니 봐요. 그게 야당이 단순히 정쟁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네. 엊그저께 8.15 경축사에서 지난번 3.1절 기념사에 이어서 네. 과거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 현 정부의 네. 이 한일 관계에 대한 태도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 아사히를 압수수색을 하세요. 아니 가짜뉴스면. 언론을 어떻게 압수수색합니까? 아니, 언론 물론 자유가 보장된 공산 자유민주주의 전체주의자들인데 무슨 압수수색을 못 하겠어요. 공산 전체주의 한 줌의 무리도 안 되는 분들이 제가 있는 보니까 거고. 그 아사히가 일본의 대표적인 정론지잖아요.
최소한의 크로스 체킹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최소한의 네, 체킹을 그런 했을 거다. 얘기를 뭐 술자리에서든 밥자리에서든 여권 관계자한테 네. 들었다면 정말 이제 그런 얘기가 이 변론 보도로라도 쓸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크로스 체크를 했을 거예요. 이 일본 언론이 그 정도의 제가 보기니까 보도의 그 이 원칙이나 이런 건 있어요. 네. 우리 언론들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데스킹도 훨씬 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걸 의제로 넣지 않겠다. 네. 그게 강력한 증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이미 일본하고 사전에 다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아, 아까 오히려 얘기 다 이유가 됐으니까 안 없지요. 한다. 바로 이런 식의 이제 가짜 뉴스를 계속 확대 심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를 압수수색하세요. 자꾸 이렇게 가짜 그래도 뉴스 이제 우리 얘기할 박원석 거면. 의원님은 공산 전체주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는데 네. 크로스 체킹 하는 게 진짜 필요하죠. 저는 그래서 이걸 일부 여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알려졌다고 했기 때문에 크로스 체킹 그 여당 내에서 한두 명 하는 거지 정부 관계자의 공식 입장 크로스 체킹 한 건 아니라는 저는 말씀 드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를 크로스 체킹했을 그래서 거라고 제가 볼 때 봅니다. 이 크로스 체킹 안 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해병 그 최상병 사건 관련해 가지고 최초에 그걸 외압이 있었다고 보도한 게 MBC 보도였습니다. 근데 MBC에 대해서 신법적 차가지 문자를 보냈다고 일방적인 네. 수사 단장이 주장을 하니까 이제 당사자인 신법적 차관한테 전화 확인도 안 하고 보도를 내요. 이런 게 MBC였습니다. 예. 좀 아사히 얘기하다가 왜 MBC로 크로스 가면 체킹 이야기 생각나서 그러는 거예요. 네, 아유, 일단 이 얘기도 또 끝도 없겠네요. 자, 우리 이게 좀 재밌어서 우리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배 침몰시킬 승객은 승선 못한다. 네, 뭐 윤상현 의원이 아까 조금 전에 전화 인터뷰했잖아요. 뭐가 위기인지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게 진짜 위기다. 일단 이런 발언이 왜 나왔을까요? 아니 그냥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선 못하니까 네, 사무총장의 갑질이라고 봅니다 저는. 갑질. 누군가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고요. 근데 해석상 네네. 뭐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의원 얘기 네네. 나오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피차가 포기한 사이기 때문에 이미 내놨고. 그분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에요. 네. 윤상현 의원을 향한 경고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억울해하시는데 아까. 윤상현 의원이 이제 수도권의 다선 네네. 의원이시고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무소속으로 나가도 살아서 돌아오시는 대단한 저력을 네.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천 걱정 안 하시고 쓴소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한 얘기가 맞잖아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말한 수도권 2기론에 대해서는 네. 그전에 안철수 의원도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수도권 2기론에 대한 우리 수도권에서 직접 뛰고 있는 저 같은 분을 포함해서는 다 그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철규 총장이 말한 것은 당내 수도권이 중요하다. 수도권 네. 선거를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가 뭐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윤상현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찾아보니까 네. 이게 대통령실 대변인이냐 여당 지도부가 그리고 혁신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철규 총장 왈 그런 이야기가 좀 과하게 나가니까 당원들이 이철규 총장한테 엄청난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해당 발언하는데 가만히 해당 있느냐. 행위냐? 해당 행위 그래서 아니냐? 이런 일반론적 입장에서 경고성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니 사무총장이 경고성으로 보이겠지만 아시겠지만 사무총장이 공관위원으로 당연지로 들어갑니다만 사무총장이 정권 행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내년 네, 저희 30초 총선에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결정적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 사무총장, 조직부총장이에요. 네. 수도권 선거가 아예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따뜻한 데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따뜻한 데서 양지에서. 선거를 치른 네, 분들입니다. 네. 저런 분들로 수도권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어요? 그게 국민의힘의 위기입니다 지금. 수도권 선거는 제가 열심히 치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유. 정말 뜨거운 토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이란다. 비전 전략실장님 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